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다 보면 결국 본인이 가진 것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 본인의 것을 내걸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에는 본인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본인이 그런 짓을 하게 됨으로써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돈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본인이 가진 것, 그리고 인생까지 걸어가면서 욕심을 내야 하는 일인가 싶더군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소용없는 일이기에 나쁜 짓을 할 시간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나 더 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현재 미니 식물원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는 카페 인테리어를 의뢰하게 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하던 날 남편이 시공을 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친구처럼 지내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희 두 사람은 지금 부부의 연을 맺게 됐죠. 그러나 결혼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있었던 것이기에 수익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문제는 둘째치고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알아야 했어요. 원래 저희 두 사람은 혼수 예단을 다 제외하고 신혼집만 반반씩 금액을 내기로 했었어요. 물론 저는 욕심을 부려서 아파트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막말로 방 한 칸짜리도 괜찮았어요. 그렇기에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 남편에게 작은 집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었죠. 태영 씨, 내가 고민해봤는데 우리 그냥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방 얻어서 신혼집 차리는 건 어때? 아유, 어떻게 신혼집을 그런 곳에 차려. 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혼집 적당한 곳 알아보자. 아이, 태영 씨, 나는 남들처럼 무리해서 아파트나 큰 집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방 한 칸짜리도 괜찮으니까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자. 아, 장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실 텐데. 난 괜찮으니까 적당한 곳 골라서 들어가자. 우리 엄마 이런 일로 뭐라고 하실 분 아니야.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신혼집 찾는 게 맞지.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주영이 너도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고 큰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고 싶을 텐데. 남편은 결국 저의 말처럼 한 칸짜리 방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해했죠. 하지만 저는 작은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전혀 싫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신혼집일수록 좁은 곳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어른들 말씀을 따라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기에 방 한 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크기를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신혼집 문제를 결정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양가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결정에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죠. 친정엄마께서는 신혼집 문제의 경우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맞으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허락을 구하는 저희 두 사람이 죄송해질 정도로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너 정말 한 칸짜리 방에서 신혼살림 차려도 괜찮겠니?
나는 너희들이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매매해서 들어갔으면 하는데. 네, 저 진짜 괜찮아요. 원룸에서 살자는 것도 제가 먼저 태영 씨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살고 싶을 텐데.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한 푼도 못 해주는데 어쩌니? 정말 미안하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집은 조금씩 차근히 늘려가면 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우리 태영이 조금만 더 교육을 시켰어도 네가 이런 선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알아봐. 원룸은 부부가 살기에 너무 좁아서 안 돼.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괜히 시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도 괜히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고 마음이 쓰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집에 가는 길에 한 칸짜리 방에 들어가는 건 다시 고민을 해보기로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매매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저희 두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괜히 원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 일단 부동산 몇 군데에 방문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부동산에 찾아가게 되었고, 한 칸짜리 방 몇 개와 신혼집으로 인기가 많은 곳 몇 군데를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 남편과 집 문제에 대해 다시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태영 씨, 사실 나는 예정대로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우리가 살펴본 곳 중에 괜찮은 오피스텔이 몇 개 있기도 했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 나도 그래. 주영이 네 말대로 원룸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야 하니까. 태영 씨, 내가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그럼 빚을 내더라도 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가는 건 어때? 뭐 물론 빚을 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원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괜찮겠어? 우리 빚 없이 해결하기로 했잖아. 나도 웬만하면 빚 없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신경이 쓰여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원룸 들어가면 어머니 우리 볼 때마다 미안해 하실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17평짜리 아파트도 괜찮아 보이던데 각자 빚 조금씩 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오랜 대화 끝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기로 했죠. 대신 너무 큰 아파트는 들어갈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곳 중에 17평짜리 적당한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대출을 껴서 17평짜리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빌라라도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미안했다면서요.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보다 더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매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격이 워낙 잘 맞아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었죠. 주변 지인들을 보면 결혼한 부부들 대다수가 신혼 때 엄청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 두 사람은 싸운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너무 잘 맞아서 탈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나이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남편이 신혼 전 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해준 말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의아했었죠. 주영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 사실 나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눈치를 과도하게 보면서 자랐거든. 어? 지난번에 어머니 뵈러 갔을 때는 사이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던데. 그릇에 과일도 놓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 아마도 당신이 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태영 씨가 왜 어머니 눈치를 보는데? 나도 왜 엄마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대리님한 친자식인 것처럼 챙기더라고. 남편은 어릴 적에 시누이와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서운한 적도 많았다고 했죠.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동생과 싸우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동생부터 챙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한테는 윽박 지르는 일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본능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참 심란하더라고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내라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고 누구보다 마음씨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세상 따뜻하고 좋은 엄마로 잘해주셨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남편이 그동안 착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을 시점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본색이 드러났고 이상한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누이도 가면을 벗고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운영하는 미니 식물원과 카페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결혼 이후 한 번 초대한다 해놓고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알아서 약속을 잡지 않고 무작정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앉으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안내해드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마치 본인 사업장인 듯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식물원에 카페까지 한다고 해서 꽤 큰 줄 알았더니 아유 와보니까 코딱지만 하네. 손님도 별로 없고 이 정도면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 새언니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래요. 오후 되면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도 오고 애기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러냐? 근데 여기는 네 건물이냐 아니면 빌린 거냐? 여기는 이모부 소유 건물인데요. 지금은 월세로 있는데 시간 지나서 안정되면 싸게 주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매입하려고요. 아이 너는 땅 파면 돈이 나오냐? 그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동안 운영하다가 시기 봐서 쳐보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180도 돌변하니까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시누이에게 살짝 물어보았는데 반응을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더 황당했던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식물원에 왔던 날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더니 허락도 받지 않고 비싼 꽃들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 알게 되었죠. 사실 오후에는 카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끔씩 손님들이 마음대로 챙겨간 적이 몇 번 있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감할 때 한 번씩 수량 체크를 더 하고 CCTV 대수를 늘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마감을 하면서 수량 체크를 해보니까 매장에서 가장 비싼 꽃 2개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각자 하나씩 몰래 챙겨놓았다가 가져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했어요.
비싼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화분까지 가져갔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가족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따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았죠. 남편은 저녁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시댁 식구들이고 가족이니까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다음에 상황 봐서 제가 조심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모른 척 넘어가니까 두 사람은 괜찮나 싶었는지 점점 도가 지나치고 못된 짓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바쁜 오후 시간에 찾아와 손님들 틈에 숨어서 비싼 꽃들로만 골라서 가져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키우고 싶어서 가져갔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막상 시댁에 가면 가지고 간 꽃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꽃들을 몰래 가져다 팔았구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 두 사람이 매번 가지고 가는 비싼 꽃은 사람들이 재테크 개념으로 구매하여 키운 다음 재판매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식물이었거든요. 저는 가족이라고 모른 척 지나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님들 사이에 숨어 들어왔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가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업장에 있는 식물들을 함부로 가져가세요? 그것도 비싼 꽃들만 골라가시네요?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그냥 주변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언니가 바빠 보여서 꽃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생사람을 잡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너는 CM이랑 신우이가 왔으면 카페에서 대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죄도 없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냐? 두 사람은 끝까지 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다며 우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다며 소리를 치고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었죠. 심지어 신우이는 제 앞에서 대놓고 헛소문을 지어내서 손님들을 내쫓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곧장 휴대폰을 가져와 그들 앞에 CCTV 화면을 내밀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잡아떼실 거예요? 아니, 너는 꼴랑 꽃 몇 개 가져갔다고 쪼잔하게 CCTV까지 달아놨냐? 꼴랑 꽃 몇 개요? 어머니도 그 꽃이 비싼 거 아니까 몰래 가지고 가서 파셨던 거 아니에요? 누가 팔았다고 그래? 집에서 조심히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래요? 그럼 매장에서 몰래 가지고 가신 건 인정하신다는 거네요?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오늘 매장 닫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간 꽃들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매장에 있던 꽃을 가져다가 비싸게 팔았구나 확신을 했어요. 두 사람은 모든 게 들키니까 가족 사이에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 좀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했죠. 저는 결국 두 사람에게 다시는 매장에 있는 것을 함부로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지나가기로 했어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가지고 간 꽃들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제가 운영하는 식물원과 카페에는 발길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났는지 틈만 나면 시댁에 오라고 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죠. 시누이 또한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만약 제 동생이었다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런 짓을 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고 싫었어요. 사실 시집살이를 하고 함부로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기분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하지 말라면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쇠기의 경익는 격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지치게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최대한 두 사람이랑 마주보는 일이 없었으면 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제 사이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과의 거리를 점점 두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시댁에는 갈 생각하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가뭄에 콩나듯이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고 하기는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부부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시댁에 잠시 오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가봤자 시집살이나 시킬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해버릴까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니 꼭 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한동안 찾아간 적이 없었기에 예의상이라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이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생겼으니까 너희들 살고 있는 신혼집 그거 좀 팔아서 줘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신혼집을 팔라니요? 아니 신우이가 의사 사위 만나 결혼을 하겠다잖니. 볼 것 없는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네 신우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니까 니들이 살고 있는 신혼집 좀 팔아서 줘.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을 팔라니요. 저희 그 집 매매한다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니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정성껏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로 거절하는 게 어딨어? 어머니 저희 두 사람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집도 대출받아서 힘들게 갚고 있고요. 그런 저희에게 신혼집을 팔아서 아가씨 결혼 자금을 보태라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럼 네 시누이는 어쩌라고? 의사집에 한참 떨어져 있는 집안인데 돈이라도 많이 투자해야 할 거 아니야. 애초에 니들은 방 한 칸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얘들이 집 팔아서 돈 내주면 내가 작은 원룸 방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당장 부동산에 가서 내놓고 와라. 당당하게 신혼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래도 상황을 따져보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결혼 전부터 신우가 의사랑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혼을 할지 모를 나중을 위해서 저희에게 미안한 척을 하며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매매하라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의사 사위 이야기를 꺼내면서 집안의 경사라며 신혼집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했죠. 그러나 저는 시누이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이런 이유로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 말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 말 안 따르면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대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희 신혼집을 강탈해 가려 하시는 건데요. 저는 절대 집 할 생각 없으니까 아가씨 결혼 자금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한창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절을 당하고 남편을 설득할 생각인 듯 보였죠. 저는 남편 옆에 붙어서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오빠 노릇을 강요하며 당장 집을 내놓고 식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 집을 팔아 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체 본인에게 왜 그러는 거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신혼집을 팔라고 우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더 이상 본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상견례가 진행되기 전날까지 전화와 문자로 집을 내놓았냐고 매일같이 귀찮게 했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집을 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죠. 그렇게 약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시누이의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곳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저녁 시누이 상견례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여보, 아가씨 상견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게나 말이다. 직계 가족이니 안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면 또 신혼집 하려는 소리 나오면서 귀찮게 할 텐데.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를게. 내가 상견례 참석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건 아닌 것 같아. 집에 식구라고는 4명뿐이니까 그래도 가야겠지? 미워도 내 동생인데 어쩌겠어. 가서 자리나 채워주자. 저희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은 상견례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혼집 이야기로 귀찮게 했죠. 너희들 집은 내놓은 거지? 약속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동산에 급매로 처분해달라고 그래. 엄마, 누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 두 사람 신혼집 할 생각 없고 거절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너는 오빠가 되어서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니? 안 되겠다. 너희 두 사람 상견례 끝나면 나랑 같이 부동산 가서 집 내놓자.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 두 사람 상견례도 참석 안 할 거예요. 바로 가방 들고 나간다고요. 새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집 좀 팔아서 도와주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석할 식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상견례 가지고 겁을 주냐고요. 아가씨는 오빠 결혼할 때 한 푼이라도 도와줘 봤어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 집 내놓을 생각 없으니까 결혼 자금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한 번 더 단호하게 거절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상견례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저희 부부를 들쑤셨죠. 마음 같아서는 가방 챙겨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 문제로 한참 동안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에게 마침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전화 좀 받고 오겠다며 룸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식당 밖으로 나가 문 밖에서 통화를 했는데 친정엄마가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보니 걱정이 되었는지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딸, 통화 괜찮아? 네 시누이 상견례 아직 시작 안 한 거 맞지? 아직 시간 조금 남아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네 시어머니 아직도 신혼집 팔라는 얘기하니? 아직도 하지. 방금까지도 그 문제로 입씨름하다가 전화 핑계대고 나왔어. 아휴, 네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런다니? 나 참 살다 아들 신혼집 팔아 딸 결혼 자금 보태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절대 해줄 생각 하지 마.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야. 알겠지? 알고 있어. 나도 절대 신혼집 팔아 시누이 결혼 자금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 저는 식당 밖에 서서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했어요. 주변에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 편히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시집살이의 차별은 기본이라는 것까지 털어놓으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엄마에게 어떻게 시댁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워낙 엄마랑 가까운 편이어서 이것저것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엄마가 걱정을 하실까 봐 나름대로 가려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시어머니가 꽃을 갖고 가서 다툼이 생기고 난 후부터 걱정이 되었는지
먼저 속 시원히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꺼내주셨죠. 시댁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털어놓겠냐면서 괜히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차라리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만큼은 가리는 것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한 번씩 털어놓고 나면 엄마에게 고민 상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에 참석했던 그날에도 엄마와 함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의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지 싶어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를 부른 사람은 서울에 올라오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던 고향 오빠였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정말 놀랐지만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사실 연락이 끊겼으니 살면서 만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서울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 재준 오빠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내가 아는 주영이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사실 세월이 너무 지나서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름을 불러봤거든. 그러게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보고 싶어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기회가 된다면 주영이 너 꼭 보고 싶었어. 나 살려준 은혜 너한테 갚고 싶었거든. 아유, 은혜는 무슨. 그렇지 않아도 혜정 언니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건강해 보여서 좋다. 오빠는 저에게 몇 번이나 은혜를 갚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취직이 되어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오빠는 굉장히 아픈 상태였죠. 큰 병이 생기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오빠네 집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가 없어서 계속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음에도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했었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놓은 200만 원이라는 돈을 오빠네 부모님께 모두 건넸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오빠의 사정을 알리고 기부를 받아 도움을 줬고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오빠의 사정을 듣고 힘을 모아준 덕분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수술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바로 서울에 올라왔고요. 이후 아는 언니에게 오빠가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다 생각하며 지나갔죠. 그런데 그런 오빠가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서울로 올라올 당시에 오빠는 이미 의대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긴 했어요. 오빠의 아버지도 큰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오빠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니 정말로 의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대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다시 도전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랐죠. 정말로 오빠가 의사가 됐어? 늦었지만 축하해. 그때 포기한 줄 알았는데 오빠 성공했네. 나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개원도 했어. 나름 돈도 잘 벌고 상황도 엄청 좋아졌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가게 차려서 대박이 났다니까? 정말로? 아주머니 가게가 대박이 났다고? 진짜 잘 됐다. 음, 고향에서도 손맛좋기로 유명했잖아. 다음에 시간 될 때 네 남편이랑 같이 놀러와. 같이 식사라도 하자. 시간 될 때 꼭 갈게. 오빠는 이제 본인이 저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하면서 꼭 오빠 어머니 식당에 한번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상견례가 있다면서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주더니 나중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저는 오빠가 상견례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설마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사람이 고향 오빠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입버릇처럼 의사사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기에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상견례가 진행될 룸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빠랑 오빠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도 제가 그 방에 들어가니까 많이 놀란 듯 보였죠. 특히 오빠는 제 모습을 보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마도 엄마랑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큰일이라도 날까봐 이리저리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 양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의사사위를 맞이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듯 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상견례 내내 싱글벙글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오빠는 계속해서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러다가 결혼식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있을 때 결국 파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당황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상견례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 파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 상견례까지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대리님 반응을 보니 혼자 결정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네. 대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그래, 재준아.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파혼을 하더라도 태린이랑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오빠, 설마 어디서 술이라도 먹고 온 거야?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니, 나 제정신 맞아. 저희 파혼하겠습니다. 오빠는 파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평소에 시누이와 만나면서 남편과 통화할 일이 있을 때마다 막대하는 모습을 봤었다고 했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티격태격하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며 그냥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나 상견례 하기 며칠 전에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통화를 하면서 저희 남편에 대한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평소에 본인이 봐왔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고 저희 남편에 대한 막말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쉽사리 파혼까지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저랑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상견례가 진행되는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꿔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오빠의 뜻이 완강하자 오빠의 어머니도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향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대꾸도 하지 못했죠. 오빠가 하는 말이 모두 맞는 얘기였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상견례장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와 오빠의 어머니는 파혼을 하기로 정리를 한 다음 저에게 명함 속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면서 룸을 먼저 빠져나갔죠.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그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두 사람에게 크게 화를 냈거든요. 아마도 고향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많이 받은 듯 보였죠. 엄마, 어떻게 태린이랑 전화통화하면서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두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이, 그게 태영아. 오해야.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오해요? 아까 그 사람이 통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참에 얘기 좀 해봐요. 저한테 그동안 왜 그랬어요? 제가 친아들이 맞기는 한 거예요? 그럼 네가 친아들이지 남의 아들이겠니? 그냥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가 아들이고 장남이니까 머슴 부리듯 장남 노릇을 시킨 거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라 세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공장에 보내 일을 하게 했고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뜯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취직을 한 후에는 매달 용돈에 생활비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 부탁이니 무시할 수가 없었고 아들 노릇한다고 요구할 때마다 돈을 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차별을 하면서 키웠고 돈이 필요할 때만 아들인 남편을 찾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시누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었고요. 남편은 본인을 머슴으로 생각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두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살자며 통보한 후 제 손을 붙잡고 나왔죠. 물론 두 사람은 나중에 전화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으나 남편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던 듯 끝까지 무시를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약속대로 고향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과 함께 오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오빠는 저에게 과분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주영아,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은혜 갚고 싶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나 이번에 그거 지키고 싶어. 나한테 무슨 은혜를 갚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으니까 예전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 아니야. 너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무조건 은혜 갚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혼집으로 쓰려고 했던 30평대 아파트를 너에게 싼 값에 주고 싶어. 지난번에 통화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17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매매가로 줄 테니까 이거 받아주면 안 될까? 아유 오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준 건 200만 원뿐이고 17평이랑 30평대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내가 양심도 없이 어떻게 그 가격으로 들어가. 마음 같아서는 이 아파트 그냥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준다고 하면 네가 안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네 집 팔아서 받은 금액 그대로 줄게. 받아주라. 오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가격에 30평대 아파트를 홀라당 가져가. 네가 해준 게 왜 없어? 200만 원이라는 돈도 주고 고향 사람들까지 모아서 도와줬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받아주라. 결국 저는 오빠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곧장 집을 팔게 되었죠. 그리고 고향 오빠가 해준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당연히 저희 부부는 고향 오빠와 자주 만나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죠. 심지어 남편과는 술 친구가 되어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만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평생 부딪히며 살 줄 알았던 시댁과는 여전히 인연을 끊은 채 살고 있고 반대로 저는 고향 오빠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도 모자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좋은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저희 부부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따스한 봄날 애청자님들의 인생에도 활짝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